제가 배터리 연구만 이제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이제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꿈의 배터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공기 같은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공기라는 걸 항상 인지하고 살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게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모르면서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의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배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할까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제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 단단한 느낌이 또 있어가지고. 맞아. 네. 등치가 크고 동글다는 얘기시죠? 뭔가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 스프링이 딱 있을 것 같은 느낌? 발달 과정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짜 어떻게 나아갈지도 궁금해지는데 선생님들은 배터리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때쯤 배터리가 나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는 게 네. 정말 그 미래 과학 기술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요? 뭐 저장해 놓는 에너지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는 심장부예요, 심장부. 반도체를 뇌라고 하면은 뇌가 죽으면 끝나겠죠, 그 기기는. 그렇죠. 근데 심장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혈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몸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든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부가 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때쯤에 당연히 다뤘어야 된다. 배터리 전문가시잖아요. 국가 기밀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뵌 김에 또 배터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다 물어보자. 저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충전하면서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예. 우리 엄마가 못 쓰게 하더라고. 너 충전하면서 핸드폰 쓰지 말라고. 예전 배터리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그렇게 한다고 나빠질 만한 그런 건 없고요. 또 충전하면서 써도 되게끔 그 배터리 자체 설계를 그렇게 해놓을 겁니다. 예. 머리맡에 핸드폰 두고 잘 때 있거든요. 충전하면서. 근데 그때 전자파 나서 안 좋다고 떨어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자파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닐 거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에 배터리가 8개 들어가는데요. 이거 4개만 갈아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될까요? 작동은 되는데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동시에 넣어서 완전 방전이 됐으면 그 충전율이 거의 0% 근처에 가 있는데 거기랑 100% 충전돼 있는 거 4개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도어락은 작동이 되는데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얘를 충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얘는 원래 충전하는 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달고. 예, 빨리 달거나 그렇게 될 수 프리라이더 있습니다. 4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8명 일을 해야 되는데 4명이 프리라이더를 하니까 나머지 4명이 죽어나니까 혹사돼서 더 빨리 달죠. 그럼 체감적으로 아까보다 한꺼번에 8개를 그게 더 다 효율적이죠. 갈아주는 게 좋네요. 그럼 에너자이저가 좋아요? 듀라셀이 좋아요? 그거는 본인의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연구원에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땡이소께 제일 좋다고, 가성비가. 진짜요? 근데 이게 가격에 따라 달라지 않나요? 가성비로 보면 그런데 가성비로 봤을 때 비싼 게 일단 좋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에 관한 경우는 사실 협력이 더 중요하긴 해요. 우리 배터리 산업을 이야기할 때 그 밸류 체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도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나라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 나라도 있고 뭐 그 핸드폰 카메라를 잘 만드는 나라도 있고 핸드폰이 만들어지면 이 과정에 개입되는 모든 나라가 이득을 보거든요. 이렇게 상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전부 다 뺏어서 우리나라만 만들 거야라고 하진 않아요. 리튬은 석유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유는 석유 자체로서 뭔가가 되고 이제 뭐 태우면 사라지고 하지만 리튬은 리튬 하나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니켈도 있고 코발트, 망간, 철, 알루미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하나만 확보했다고 배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는 없고 나머지를 다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배터리 얘기 나누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배터리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전기차예요. 가장 많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전기차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많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면 핸드폰 배터리를 1개라고 치면 전기차에는 보통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나.
근데 선생님, 최근에 이 배터리가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뭐 전기차 폭발 사고라던가. 실제로 이제 배터리 안에 그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체 전해질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데 그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나 뭐 내부적으로 과충전이 되거나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이 액체 전해질에서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궁극의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배터리 내부에서 가연성인 부분을 완전히 없애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고체 전지인데 전고체 전지는 이 가연성의 액체를 완전히 빼내고 불이 붙지 않는 고체를 집어넣은 그런 배터리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완전히 빼냈기 때문에 그리고 불연성인 고체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을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실험에서도 불이 안 붙습니다. 그 액체는 불이 잘 붙고 고체라 안 붙을 걸로 기대가 된다. 어떻게 돼 있길래 액체는 불이 더 잘 붙게 될까요? 보통 불이 나면 물로 끄잖아요. 예, 액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기존의 납축전지나 이런 것들은 물 기반의 액체가 사용이 됩니다. 걔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리튬이온 전지에는 유기계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유기계라는 게 쉽게 설명드리면 약간 기름 성격을 가진 그런 액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젖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액체 전해질 불이 붙을 수 있는 거고요. 물을 사용하면 성능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체를 집어넣어서 성능은 유지하거나 좀 더 좋게 하면서 불이 안 붙는 전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불이 붙는다 안 붙는다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응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가. 쉽게 말해서 방마다 거의 마동석 형님 같은 분들이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이들을 갈라놔야 되는데 지금 액체 전해질은 수영장 안에 놔둔 거라 수영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새어나가거나 빠지거나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고체로 전해질을 만들면 확실히 독방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하셨죠, 교수님? 실험실에서는 구현되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에 차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 다음에 좀 약간 뭐 주류가 될 만한 기술이 있나요? 얼마나 작게,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리튬 황 배터리라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코발트 같이 무거운 원소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원소로 대체해서 황으로 대체하면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10배나 높으니까 효율도 좋고 좀 가벼운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게 있는데 리튬 대신 나트륨을 이용하자. 요 나트륨은 바닷물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100분의 1 정도로 저렴해지니까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자원 고갈 위험도 없고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단점이 있겠죠. 에너지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튬에 비해서? 네, 작은 양에서 많은 에너지를 모았다가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해결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아놓고 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냥 주기율표 딱 앞에 놓고 수, 해부터 하나씩 다 찍어보는 거예요. 다 그걸로 배터리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언젠가 기가 막힌 뭐 플루오린 배터리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재료를 하시는 분들은 주기율표를 놓고 거기서 자기가 찾고 싶은 원자들을 찾아서 넣어보면서 실험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 개발할 때 리튬만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튬 그 줄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소디움도 넣어보고 칼륨도 넣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작동이 잘 되는 게 리튬이기 때문에 걔가 먼저 사용이 된 거고요. 그 옆에 이제 마그네슘이 이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특성을 보면 얘가 이온화가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기본으로 펴놓고 얘네들의 특성이 어떨까를 생각해 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주기율표 4글자만 알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팅된 이유가 뭐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고 주황색은 뭐고 이게 뭐예요? 교수님이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딱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뻐요. 이게 아름답다고? 대칭인 듯 대칭도 아닌 게 말 이름이 주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들을 배열해 놓은 건데 이 칸 하나하나가 원자들이고요.
원자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어떤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네. 내 몸뚱아리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이 바닥도 원자로 돼 있고 네. 카메라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지구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원자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아. 지금 눈에 완벽하다.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건 뭐로 돼 있지? 그러면 다 이 저 안에 안에 있는 다 이 거예요. 안에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보면은 118번까지 있거든요. 118 종류의 원자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1번부터 118번을 쭉 늘어놔도 되는데 이 2차원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특성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로줄과 가로줄의 두 종류의 지금 구조가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로로 늘어선 것끼리는 화학적 특성이 비슷해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같은 세로줄에서 바꿔보는 게 제일 좋고요. 왼쪽 끝에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기를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반짝거리고요. 굉장히 반응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밖으로 떼어주고 있기를 좋아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 전지의 가장 기본적 구조예요. 전자를 떼어서 전류를 흘리고 자기는 풍덩 물에 빠지고 그런 다음 다시 만나는 것이 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위에 있을수록 가벼워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을수록 무겁고요. 위에 있을수록 지구에 많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별로 없어요. 이게 대체적인 경향이고요. 또 위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 얘기가 훨씬 더 효율 높은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은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리튬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번호가 가장 작고 가벼운 반응성이 가장 큰 그런 알칼리 금속이에요, 원자. 가로줄은 이건 이제 죽이라는 건데 정확한 구조를 인간이 이해한 것은 20세기에 가서고 그것이 바로 물리학의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보통은 20번까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저런 구조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하시면 다 의미가 다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표이고 우리 시대의 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도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항상 뭘 분해해보고 이거의 근원이 뭐지? 왜 이런 작동을 하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이것들을 좀 쪼개가지고 볼 수 있을 때 이 쪼개진 부품들이 마구잡이가 아니라 굉장히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빠진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중에 찾아나가는 과정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범인을 검거하는 느낌이 드니까 와,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러시아의 화학자인 그 멘델레프가 19세기 중반쯤 만든 거거든요. 멘델레프의 위대한 점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로 세로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빈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멘델레프가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아직까지 알려진 원자가 62개밖에 없었어요. 62개를 껴 맞추는 과정에서 여기는 뭔가 비었는데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죠. 아직 발견되지도 않았던 거를 발견될 거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찾았지? 끼워 넣어. 찾았지? 끼워 넣어. 누군가 이제 새로운 원자를 찾게 돼요. 근데 그 찾아진 원자의 이름이 지금은 갈륨이라는 원자인데요. 그걸 찾아서 여러 자리 그 원자의 특성들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멘델레프가 그걸 보더니 당신이 찾은 그 새로운 원자는 내 표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원자고 그리고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 원자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찾은 값을 보니까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당신이 틀린 것 같아. 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다시 실험을 정밀하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틀렸고 멘델레프가 맞았어요. 멘델레프가 쇼를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것이 맞아지는 바람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그래서 이 일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표를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라고 부르죠.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가설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이제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 석유를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희 전문 가설팀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증명을 해보자면은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라는 이 하얀 석유라는 게 저는 리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그 우리의 뇌를 의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는 어떤 원료, 그 재료에 어떤 의존하기보다는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계속 나오는 무궁무진한 석유, 그 결국 우리의 백색의 뇌, 회백색 뇌 안에 있는 석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적이다. 뇌 안에 있다. 저는 가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석유보다 하얀 석유다가 아니라 새로운 색깔의 석유가 계속 나올 거다. 어차피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자꾸 찾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색깔의 석유가 나올 것이다. 더 고생해라 과학자들은. 노란색, 주황색, 뭐 무지개색 다 나올 거예요. 무지개색 석유. 네. 그 배터리의 운명이라고 할까? 배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 검은 석유는 지정학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서 너무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 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바꾸는 게 미래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